5구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반 판세는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로 뚜렷해지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대선판을 흔들 핵심 변수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교수님, 먼저 5구 대선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뭐 많은 일들이 펼쳐질 텐데 앞으로 주목해야 될 변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대선 선거,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인물, 구도, 이슈, 바람 이 네 가지로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인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2강 3약. 문재인, 안철수는 2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은 3약 이렇게 후보로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전장의 형태가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치열하게 이제 구도 싸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고 구도 싸움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민주당의 대표는 일단은 상수로 일단은 두고 그 다음에 변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보수당 후보 둘, 그리고 심상정 후보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합집산을 할 것인지 연대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구도 싸움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는 검증을 비롯한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들로 통한 바람과 그리고 북한 변수 이런 안보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잇따를 텐데 아직 뭐 30일 동안 특히 이제 20일 정도 앞으로 치열하게 구도 싸움이 정리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20일 동안이 대선의 성패 그리고 이것이 후보가 어떻게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다자구도냐 이런 식으로 결정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의원님, 일단 초반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5자 대결로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5자 대결이 끝까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3자 대결 혹은 4자 대결로 압축될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완주 의사를 몇 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경우는 완주하지 않으면 당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최하 3자구도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경우도 이게 보수 후보들이 다 사퇴를 하거나 단일화하거나 뭐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단일화를 해서 살아남든 두 분이 다 살아남아서 완주하건 완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수가 아무리 지금 이제 조금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태랄까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다시 이제 보수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제 보수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싸움이 이번 대선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긴장하고 보는 지점이 이제 두 분이 단일화할 거냐.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저희가 조금 긴장하고 보는 지점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구도는 어쨌든 각 정당마다 공식 후보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5자 구도로 간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여지가 있는 부분은 지금 심상정 후보님이 이제 끝까지 완주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것이 맞다라고는 보지만 혹시 나중에 이제 정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초접전 내지는 문재인 후보께서 조금 뒤처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야권에 특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심상정 후보께 엄청난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꾸준히 3%, 4%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3%, 4%는 사실 심상정 후보께서 출마를 안 하신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문재인 후보가 거의 가져갈 표이기 때문에 1%가 아쉬운 상황에서는 이 진보 진영에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지금 합쳐도 10% 초반을 넘기가 어려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서 두 분의 후보 중에 한 분으로 단일화될 가능성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뭐 넓게는 5자이지만 좁히면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보수 후보 1명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의 이제 이 형태를 보면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야권의 지형이 엄청나게 커졌던 그 상황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당시에 1로 3김이 경쟁을 해서 DJ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3김이 나왔고 그리고 민정당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나와서 노태우 후보가 37% 정도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과 지금 똑같아. 야권의 지형이 60% 70% 이상 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 합쳐봐도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저는 이제 봤을 때 저는 1로 3김처럼 4명의 후보로 압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상수로서 나오고 보수당은 마지막에 보수가 합당은 하지 않지만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있다. 진보의 어떤 마지막 어떤 보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을 본인들이 를 위해서 정당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한다면 앞으로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때 진보정당으로서의 위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어떤 후보가 네 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또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토요일이었죠. 어제였는데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렇게 경쟁자들과 함께 이 전역을 함께하면서 지지층 통합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 거죠? 예,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유권자들께서 호응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경선을 할 때 보면 저희 당 지지율이 좌재명, 우희정 그리고 중간에 문재인 후보 이렇게 해서 60% 가까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 이후에 그 지지율 이재명 안희정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온전하게 다 오지 않고 일부가 안철수 후보에게 네. 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찾아와야 될 지지율이기 때문에 어제 회동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제안했지만 이재명, 안희정, 최성 요 세 후보도 흔쾌히 정말 오랜만에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그 여론도 보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이제 안희정 후보가 얘기했던 대연정, 선의의 정치, 그다음에 사드에 대한 그 당과 좀 다른 입장, 네.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후보가 빨리 최대한 우리가 이제 수렴해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흡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년이나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약들을 저희가 이제 선대위에서 이제 흡수해서 공약화해서 다가가는 그런 노력, 그게 저희한테 지금 과제지요.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현직 지자체장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캠프 인사들이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 안희정 캠프나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박영선 의원이나 이종걸 의원, 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그건 저에게 물으시면 당연히 빨리 결합해서 저희 같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도 그렇고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야권에서 계속 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당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들이어서 기꺼이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는 평가가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율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조금 차이를 보이면서 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견고하지만은 않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게 저는 국민의당 소속인데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측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도층이고 저희가 제3당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중도층은 매 똑같은 사안마다 한쪽 편의 어떤 선언다기보다는 항상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려는 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동적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하는 지지의 기반에는 보수 표심이 있는 건데요. 이 보수층은 원래는 보수는 보수를 뽑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번 대선에서 보수당과 보수 후보가 굉장히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도인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은 문재인 후보처럼 무조건 우리는 문재인이야, 무조건 진보 진영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중도든 보수든 이분들이 투표장을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양강 구도에 서 있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만을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도 보수 표심은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견고한 지지층이 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거 한 가지만 네.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지지자들을 얘기할 때 보수 지지자들이 무조건 박근혜 후보였다, 2012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리라고 생각하듯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문재인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 진보, 무조건 문재인은 없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시대 상황이, 지금의 정치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된 이 상황이 이제 촛불 민심으로 이어졌고, 촛불 민심에서 거기서 나온 구호가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누가 가장 그래도 촛불 민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지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 민심과 적폐청산의 앞장선 분이 문재인 후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당하는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은 일단 결속이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 표가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확장성이 없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대연정을 들고 나와서 소위 말해서 중도층, 샤이 보수층 15%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15%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애초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 갔다가 이것이 또 사퇴하시니까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동시에 또 안희정 지사한테 갔다가 안희정 지사가 낙선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이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완전한 온전한 표가 될 것인가? 그것은 국민의당의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그리고 어떤 미래 비전을 내세워서 이분들을 끌어안냐, 그런 건데,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타도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겪으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에 안철수 후보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면 이 또 15%가 다른 곳을 찾아서 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주 유동성 있는 지금 국면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촛불 민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촛불 민심은 오로지 촛불 그 현장에 왔고 또는 현장에 오지는 못했지만 그 촛불 시위를 보시면서 거기에 동감했던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고, 오로지 그분들의 것으로 돼야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물론 이제 가장 개혁을 잘할 것 같은 그런 것이든 어쨌든 간에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동의를 하는데, 자꾸 그 촛불 시위를 했던 그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다 가져가고 대변하고 그런 걸로 저는 이용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따지고 든다면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촛불 현장에 나가서 계속 시위를 하시고 거기서 연설을 하는 거 말고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서명 운동도 밖에서 하고,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는데도 안철수 후보님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제도권 정치인답게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물론 모든 후보들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지지 세력이건 민심이건 자기 걸로 하고 끌어들이고 싶은 건 마찬가지로 공감이 하는데요. 적어도 촛불 민심은 그냥 그 자체로 부패한 권력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누가 됐건 뭐 어떤 세력이 됐건 우리 나라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어떤 열망을 담아낸 것으로 저는 좀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지금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서 그것만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그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촛불 민심이 다 문재인에게 갔다, 문재인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시민의 요구, 그게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로 이제 집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로 집결돼서
그나마 문재인 후보가 살아온 삶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적폐청산을 좀 더 달할 것 같다라고 해서 촛불의 민심이 좀 많이 문재인을 지지했다. 요거까지가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는 아니죠. 여전히 이제 밑바닥의 민심을 보면 좀 나라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지만 선거라는 건 이제 확장도 해야 되고 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은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 촛불을 가져왔다. 100% 적폐청산이다. 이것이 꼭 그거 100이 긍정적인 거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그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묻고 그리고 국민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촛불 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호남 민심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리포스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호남 민심 아직까지 확실히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호남 민심 그동안 선거 대선에서는 항상 이 전략적인 투표를 통해서 사실상 한 야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고 전략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그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의 유권자들은 호남을 지켜줄 국민의당을 일정 부분 지지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호남에서 배출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중앙정치에 가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호남의 어떤 그런 개혁 바람을 중앙정치에서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그런 포석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87년 상황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을 중앙정치에 올려놓고 아무나 되라. 저는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런 정치 지형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는 검증의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세론이 하루아침에 꺼질 수 있는 것이 검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의 문제에 어느 한 후보가 여기에 걸린다면 그러면 급속도로 호남의 어떤 표심은 그거보다 안전한 후보로 마지막에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지금 안전하게 저는 두 후보를 띄워놓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이 대통령 선거 역사상 불문율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상당히 깨지는 선거라는 데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도 행복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데요. 보통 호남에서는 또 몰표가 어떤 특정 후보에게 몰표가 나오고 영남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몰표가 나오고 그리고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보통 이렇게 양자로 지역적으로도 두 군데 이념적으로도 양자로 딱 분리가 돼서 그 좀 몰표가 나오는 그 사이에서 이제 접전을 해서 누군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도를 이때까지 벗어나지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는 굳이 호남 민심이 문재인 후보에게 다 갔느냐 안철수 후보에게 다 갔느냐 이거를 굳이 염두에 두고 볼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 역시 또는 영남 민심도 그렇고 이제는 뭐 그냥 사람만 보고 선택을 해도 되는 선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호남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몰표가 가야 한다라고 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보수 후보가 아니라도 이제 야권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거나 또 찍게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선거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영 논리나 지역 논리를 벗어난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이제 뭐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나은 정권 교체가 뭔가 또는 누가 더 통합을 잘할 것 같고 협치를 잘할 것 같고 미래를 향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지역과 진영을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와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것 그것만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행복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부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가 정상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시고 물러나셨어요. 그것도 탄핵당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국민들께 이렇게 되게 엄중한 상황이다. 이제 요건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수층의 상처받은 마음이 지금 어디 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흘러다니시면서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신뢰 같아서 저는 그 한쪽엔 굉장히 아픈 선거다 이번에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 그리고 호남 입장에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인물에 대한 검증만으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인물도 인물이지만 당을 많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의 시간이 다가왔다. 되게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 뒤집어 보면 안철수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 다음에 다음 토론이 되면 저는 사드 문제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이제 찬성론으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그 찬성론으로 바꾸면서 했던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예. 네, 지금 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역시 또 이 검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또 이게 네거티브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 정책 경쟁은 좀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데요. 장 교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이라는 것이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검증이라는 것이 정당을 통해서 검증도 하지만 권력의 사부라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검증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특히 대세론에 앞서가고 있는 두 분,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검증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어떤 임무고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을 외쳤고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정치 시작부터 새정치라는 그런 어떤 화두를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지금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탄핵의 어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서로 부딪히면서 광장에서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높아졌다는 것은 국민들이 언론과 함께 후보자들, 특히 앞서가는 후보자들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앞으로 30일 남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출발이 되면 바로 전 국민이 저는 이제 검증에 나서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 깔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후보는 하시라도 낙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낙마가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광장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계속된 그런 의혹 제기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최근에 안철수 조폭 연루설, 안철수 신천지 연루설 이거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검증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검증을 보는 그 시선이 누군가가 이제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의혹에 대한 답이 뭔가라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시기 이전에 저 의혹 제기가 정말 한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대통령 후보에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의혹 제기인가부터 먼저 평가를 하신 다음에 그것이 합당한 의혹 제기이고 검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대 후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명과 설명을 하는지를 보시는 게 맞다. 이 말씀 뭐냐면요. 안철수 조폭 연루, 안철수 신천지라는 종교인 것 같은데 그 연루설 이거를 보면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하는 그 후보를 또 검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는 정말 검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상대 후보에게 그냥 일단 진흙을 묻혀놓고 그냥 더럽혀 보자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한가를 보셔야 하는 그 소중한 시간과 알 권리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들도 의혹 제기나 검증은 좋은데 너무 그냥 떠도는 설이나 사진 한 장 올려놓고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안철수 조폭, 안철수 신천지 이렇게 뜨는 것에 시간을 뺏기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검증인지 터무니없는 흠집 내기인지부터 평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최 의원님 얘기 듣고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사실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 건은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방송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그리고 차떼기 건 있잖아요. 그리고 조폭이 일부 연루됐냐 맞냐 요 문제더라고요. 요 부분은 선관위가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선관위가 그런 무분별한 의혹을 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요 안철수 후보가 조폭 논란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으면 다 조폭이겠네요. 저는 모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게 새정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신천지, 뭐 렌트카, 조폭 뭐 이런 모든 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구태정치 문화입니다. 이 구태정치 문화의 잔재가 행태가 안철수 후보 주변을 떠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새 정치를 가진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나는 상관없어. 이런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이미 이제 그 차떼기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광주시당의 당직자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를 가져갈 건지 저는 그거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이런 구태 행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발언 기회가 없죠. 네, 시간상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